여러분, 영구기관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일단 한 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외부 에너지가 없이 자기 혼자 영원히 일하거나 아니면 뭐 열 에너지를 100%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거나 이런 꿈속에서나 있을 법한 이상적인 기관을 영구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인류 역사상 영구기관을 만들려는 시도는 백전백패했습니다. 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영구기관은 절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밖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영원히 일하는 기관이 왜 불가능한지 한번 그림을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것들이 과거에 등장했던 영구기관 아이디어들입니다.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계속 돌아가는 수차, 그리고 구슬의 힘으로 계속 돌아가는 회전판이 있죠? 어떠세요? 그럴싸해 보십니까? 정답은 절대 안 된답니다. 수차 같은 경우는 물이 떨어지면서 수차를 돌립니다. 이 스크류가 회전하면서 물을 다시 끌어올려요. 끌어올려서 올라간 물이 다시 떨어지면 수차를 회전시키죠. 그러면 또 스크류가 돌면서 물을 퍼올려요. 천재적인데?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사이클을 돌 때 저 수차를 운동시키기 위해서 에너지가 사용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물을 원래 위치로까지 퍼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벌써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이클만 돌아도 무조건 불가능한 거예요. 네, 다음 거 볼게요. 쇠구슬 회전판 연구기관입니다. 무려 천재라고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고안을 한 거니까 그럴싸해 보일 수 있죠. 회전판을 한 번만 돌리면 경사면의 기울기를 따라서 구슬이 차례차례 굴러가면서 회전판을 돌리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수차랑 마찬가지로 불가능합니다.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는데 에너지를 쓰잖아요. 무조건 외부에서 추가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에너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결국 멈추게 되겠죠. 연구기관에 관심이 정말 많았던 다빈치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기관이라는 건 덧없는 짓이니까 연구기관 만드는데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지 마. 이런 말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전 세계 각국의 특허청에 제가 연구기관을 발명했습니다. 특허 부탁드립니다. 이런 신청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저한테도 연락 와요, 사실. 근데 특허라는 게 통상 주류과학 이론 범위 내에 있는 것만 출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논문에 의해서 기존의 연력학 법칙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연구기관은 안 된다라는 걸 모든 과학자가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연구기관은 특허 출원 안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연구기관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테이프 가지고 막 했는데 괜히 쓰레기만 만들었습니다. 안 된다는 걸 저도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력학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솔직히 요즘 SNS를 보면은 연구기관이 많이 나와. 한 번 돌리면 멈추지 않아요. 막 바람개비가. 그리고 막 이상한 무슨 물통이 물을 한 번만 딱 퍼주면은 막 계속 물이 돌아. 안 돼. 안 돼. 물어보지 마, DM으로. 안 돼. 아시겠죠? 너무 많이 물어봐요. 궤도님, 이거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조작이야. 절대 안 돼요. 혹은 뭔가 다른 외부에서 힘이 그 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안 돼요. 이제 드디어 연력학 제2법칙으로 가보겠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열과 온도에 관한 법칙인데요. 열은 반드시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발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야? 어려운 느낌이 들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을 컵에 담아서 놔둬요. 상온에 놔두면 어떻습니까? 혹시 이 뜨거운
물이 점점 부글부글 끓나요? 아니야. 뜨거운 물에 있던 열이 바깥 공기로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물이 미지근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차갑게 식어요. 그냥 이 이야기예요. 예.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발적으로 간다. 아니 뭐 이런 당연한 게 법칙이야. 상식 아니야 상식? 이런 분도 계실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열역학체 이 법칙은 열이 어째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법칙은 아닙니다. 왜 그런 거예요? 몰라. 무수히 많은 자연현상을 관찰했는데 열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는 일을 인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연의 섭리야, 기정사실이야 라고 결론 지은 법칙이 바로 제2법칙이기 때문이에요. 몰라. 그냥 야 이거는 당연한 거다. 법칙으로 만들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열역학체 이 법칙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계셨던 온도와 열에 대한 생각을 약간은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은 뭐고 온도는 뭘까요? 온도요? 15도요. 15도가 온도가 아니에요. 15도는 온도를 측정한 거죠. 물리학에서 온도는 간단하게 말해서 물체의 내부 에너지입니다.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가 크면 온도가 높은 거고요. 내부 에너지가 작으면 온도가 낮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냄비를 뜨겁게 달굽니다. 네, 이때 냄비가 움직입니까? 냄비의 형태가 바뀌나요? 냄비는 가만히 있고 형태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냄비가 뜨거워졌죠. 열 에너지가 생긴 거죠. 이런 게 내부 에너지입니다. 네, 겉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뭔가 바뀌었어. 보통 뜨거워졌어.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뭔가 피부에 닿았을 때 뜨거워, 차가워 이렇게 느끼죠. 뜨겁거나 차갑다고 느끼는 거는 그 물체 자체의 열 에너지가 크거나 작아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런 뜨거움과 차가움의 포인트가 열 에너지가 아니라 열 에너지가 큰 물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피부로 열이 이동하거나 혹은 우리 피부가 상대적으로 열 에너지가 작은 물체에게 열을 빼앗기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기존에 생각하시던 것과 좀 달라서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영상을 다시 보세요. 천천히 복습을 하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열 에너지가 천천히 이동하도록 찬물로 세수 한번 하고 오세요. 아시겠죠? 하나 더 재미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면 열역학 제1법칙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처럼 열역학 제2법칙도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입니다.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하죠. 네, 엔트로피. 들어는 봤지만 여전히 뭔지 모르는 대표적인 키워드죠. 엔트로피가 뭡니까? 한국어로 무질서도라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럼 무질서도가 뭡니까? 그것은 무질서한 정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네. 그럼 무질서한 정도는 뭡니까? 몰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번역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엔트로피라고 원어로도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엔트로피 법칙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열역학제 이 법칙이 뭐였죠?
열은 반드시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한다는 거였습니다. 온도가 높은 내부 에너지가 큰 쪽에서 온도가 낮은 내부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도대체 왜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걸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방 2개가 있어요, 방 2개가. 근데 이 방 2개는 원래는 진공입니다, 진공. 근데 한쪽에는 기체 분자가 10개가 있습니다. 한쪽은 비었습니다. 기체 분자가 없는 쪽, 이쪽은 내부 에너지가 없죠. 기체 분자가 움직이고 있는 쪽, 내부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높겠죠. 두 방은 붙어 있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근데 한번 방문을 열어볼게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방문 열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지 않겠죠. 기체 분자가 원래 있던 방에서 빈 방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죠? 나중에는 두 방의 분자 수가 비슷해질 거예요. 사람으로 쳐도 마찬가지야. 방 2개가 있어. 이 방에 10명 있어. 이 방 비었어요. 방문을 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방으로 이동하겠죠.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전부 다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여기서는 심플하게 확률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왼쪽에만 기체 분자가 몰려 있고요. 오른쪽은 텅텅 빌 경우의 수, 요거 1이라고 할게요. 1. 반대로 오른쪽에만 몰려 있고 왼쪽은 텅텅 빌 경우의 수도 1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왼쪽에 1개, 오른쪽이 9개일 경우의 수는 모두 10이고요. 왼쪽에 2개, 오른쪽에 8개인 경우의 수는 45입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면은 모든 경우의 수가 무려 1024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일 경우의 수가 252개로 가장 많습니다. 확률상 이렇게 균일하게 퍼져 있을 가능성이 아마 제일 높은 거겠죠. 그런데 현실 어떻습니까? 방이 2개일 리 없어요. 분자도 10개가 아닙니다. 훨씬 복잡합니다. 당연히 더 많은 경우의 수와 확률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어떤 특정한 한쪽으로 몰릴 확률은 사실상 더 말도 안 되게 낮아져요. 고르게 분포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물에 잉크방울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볼게요. 처음에 물에 잉크방울이 딱 떨어지면은 그냥 잉크방울 모양 그대로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잉크가 퍼져나가면서 물과 잉크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섞입니다. 즉, 가장 확률이 높은 결과를 우리가 자연적인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 쏠리는 지극히 낮은 경우의 수, 다시 말해서 퍼져나갔던 잉크가 저절로 모여서 한 방울의 형태로 되는 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실생활에 가까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비빔밥이 있습니다. 비빔밥. 처음에 이 비빔밥 밥 위에 나물이나 계란, 고추장 이런 걸 가지런히 딱 뿌려놨어요. 그런데 한번 이걸 뚜껑을 닫고 흔듭니다. 흔들어. 네. 그리고 뚜껑을 열어서 한번 봅니다. 볼 때 어때요? 뭐 약간 덜 섞였거나 굉장히 많이 섞여 있거나 뭐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아무리 반복을 해도 절대로 처음처럼 가지런한 상태는 나오지 않아요. 밥, 나물, 계란 그런 상태는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무질서해지는 것 자체가 자연에서는 자연스러운 방향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방향을 엔트로피가 높아졌다라고 말하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상태고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이게 일반적이다. 왜냐?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